일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궁궐. 서울 도심 한가운데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거대한 궁궐이 서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유산. 바로 경복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복궁을 단순히 조선의 첫 번째 궁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은 단순히 왕이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이상,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정치 이념까지 담아낸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궐이 되었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는 왜 끝났을까? 1392년. 고려는 약 500년의 역사를 마감합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에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수도에는 새로운 궁궐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사는 집만 새로 짓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상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은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새 나라에는 새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도 개성과는 결별하고 한양을 선택합니다. 한양은 북악산을 등지고 남산을 바라보며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지형이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길지로 꼽혔고 방어에도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양은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과거의 흔적 위에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상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이 그린 나라.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설계했고 국가의 운영 원칙을 만들었으며 궁궐의 배치까지 깊이 관여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였습니다. 군신의 질서, 부자의 질서, 백성과 왕의 질서. 그 질서를 건축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은 점점 엄숙해집니다. 가장 바깥에는 백성들이 드나드는 공간, 그 안에는 신하들의 공간, 더 안쪽에는 왕이 정사를 보는 공간,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 자리합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권력의 서열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복이라는 이름, 경복궁. 이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경복은 중국의 오래된 유교 경전인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복을 누리리라. 빛나는 복을 얻으리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하늘의 복을 받아 오래도록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름 속에 담긴 것입니다. 왕조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조선. 아직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시대. 그때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궁궐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1395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다. 조선 건국 3년. 1395년. 마침내 경복궁이 완성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규모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궐의 핵심 구조는 지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광화문, 흥례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각 건물은 왕의 생활과 국가 운영에 맞추어 치밀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축은 정확했고 건물의 높이, 기단의 크기, 계단의 수, 지붕의 형태까지 모두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아름다운 건축물이기 이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왜 정문 이름이 광화문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정문 이름이 광화문일까요? 광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덕으로 세상을 밝게 교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덕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유교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면 흥례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근정문. 왕에게 가까이 갈수록 문은 하나씩 늘어납니다. 문이 많다는 것은 출입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왕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예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궁궐은 건축으로 질서를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위가 시작되는 길. 광화문을 지나 넓은 흥례문 광장을 걷습니다. 수백 명의 문무백관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류큐, 여진에서 온 사신들도 이 길을 지나 조선의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한 풍경은 웅장한 근정전이었습니다. 높은 월대 위에 우뚝 솟은 근정전은 단순히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강하고 질서 있는 국가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근정전을 바라보며 감탄했다는 기록도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은 군사력만으로 권위를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예와 질서, 그리고 건축을 통해 국격을 드러낸 나라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하지만 경복궁의 중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정전으로 들어가 조선 왕의 즉위식과 조회, 외국 사신 접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왕이 국정을 논하던 사정전의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근정전, 조선의 심장이 뛰던 곳. 광화문을 지나 흥례문을 통과하면 시야가 갑자기 탁 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웅장한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경복궁의 중심이자 조선 왕조의 심장, 근정전입니다. 오늘날 경복궁을 찾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발걸음을 멈추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왕이 즉위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나라의 큰 의식을 치르며 조선의 권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던 장소였습니다. 근정전이라는 이름의 의미. 근정. 두 글자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선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 왕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쉼없이 일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이상적인 군주는 사치를 즐기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중요한 공식 업무를 보는 건물, 이름조차 부지런히 정치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계단에도 숨겨진 질서. 근정전으로 올라가는 넓은 돌계단을 자세히 보면 중앙에 특별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어도라고 합니다. 왕만이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왕비도 세자도 대신들도 이 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좌우 계단을 이용했고 왕만이 중앙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광객들이 보호를 위해 이 길을 밟을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자체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계단의 폭, 높이, 단수까지도 모두 엄격한 예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작은 돌 하나도 의미 없이 놓인 것이 없었습니다. 품계석이 말해주는 조선의 서열. 근정전 앞 넓은 마당을 걸어보면 양쪽으로 돌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장식물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돌기둥은 품계석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일품은 가장 앞. 품계가 낮아질수록 뒤로 물러납니다. 문관과 무관도 좌우로 구분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사람의 위치까지도 질서로 표현한 나라였습니다. 왕이 근정전 의자에 앉으면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관리가 품계석 앞에 정렬의 조회를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 붉은 관복을 입은 문무백관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용은 몇 마리일까? 근정전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서 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도 계단에도 장식에도 용이 등장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용은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근정전 천장에는 구름 사이를 나는 두 마리의 용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뜻을 대신 받드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용은 화려함을 과시하기보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조선 건축의 특징입니다. 즉위식이 열린 곳.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가장 중요한 의식이 열렸던 곳도 바로 근정전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 문무백관은 품계석 앞에 정렬하고 예를 올렸습니다. 새 임금은 근정전 어좌에 앉아 백성과 나라를 위한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태종, 세종, 성종, 중종, 숙종, 영조, 정조를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이곳에서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장을 열곤 했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가장 놀란 풍경. 명나라, 청나라, 류큐,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사신들도 근정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건물의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연한 의식 절차와 엄격한 예법이었습니다. 사신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왕을 아련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이자 예를 중시하는 문명국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 무대였습니다. 근정전은 왕의 공간인 동시에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계에 소개하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근정전은 왜 2층처럼 보일까? 멀리서 보면 근정전은 마치 2층 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은 1층 구조입니다. 높은 기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높은 기단은 단순히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와 습기를 막고 건물을 오래 보존하는 실용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선왕을 우러러보게 하는 상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건축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함께 담아낸 예술이었습니다. 왕은 매일 근정전에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늘 근정전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정전은 국가의 공식 의식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일의 국정 운영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사정전입니다. 왕은 사정전에서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보고를 받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즉, 근정전이 국가의 얼굴이라면 사정전은 국가의 두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근정전 뒤편에 자리한 사정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왕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새벽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세종대왕은 어디에서 집현전 학자들과 토론했을까요? 그리고 왕이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강령전과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궁궐은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왕과 왕비, 신하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간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